아이를 출산한 지 이틀밖에 안 되었는데 유치원 교사는 몸에서 갑자기 남편조차 접근하지 못할 만큼 심한 악취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쇼핑을 하러 갔을 때도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몸에서 나는 악취를 맡을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그 냄새에 놀라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수치심 때문에 이 여성은 자신이 모든 자존심을 잃고 부끄러워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8일이 지난 후에야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여성의 몸에서는 이렇게 끔찍한 악취가 나는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채널 구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스코틀랜드 달리 출신의 28세 유치원 교사 아이샤 맥크라켄입니다. 아이샤는 2024년 6월 글래스고의 퀸 엘리자베스 대학 병원에서 딸 소피를 출산했습니다. 출산 이틀 후쯤부터 그녀는 갑자기 몸에서 참기 힘든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앉거나 설 때 통증도 느껴졌습니다. 이 문제를 조산사에게 말했지만 조산사는 출산 직후 여성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아이샤는 회음부 절개술을 받아서 보통보다 더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산사의 설명이 합리적으로 들려서 그녀는 이 문제를 그냥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데이비드 맥크라켄은 아내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에서 나는 악취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유에 영향을 줄까봐 아이샤는 약도 먹지 않고 며칠 지나면 악취가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악취는 더욱 심해져서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이샤는 다시 간호사를 불러 검사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몸이 다른 사람보다 민감해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산사들도 그녀에게 샤워 젤로 꾸준히 씻으면 냄새가 없어질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5일 후 유치원 교사인 그녀는 퇴원했지만 딸 소피는 체중이 가벼워 병원에서 더 관찰을 받아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이샤는 하루에 4번씩 샤워하고 생리대를 30분마다 교체했지만 악취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출산 후 민감해진 회음부에 산후 분비물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외출할 때 그녀는 악취를 덮으려고 향수를 조금 뿌렸습니다. 그러나 가게에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들어갔을 때 그녀의 몸에서 악취가 퍼지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도 당황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일부는 냄새를 견디지 못해 즉시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런 난처한 상황을 겪게 되자 아이샤는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그녀는 쇼핑센터 한복판에서 움직이는 쓰레기 더미가 된 것 같은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조차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그녀 자신조차 몸에서 나는 악취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성은 불안에 시달리며 자신이 출산 후 희귀병에 걸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집안 어디든 아이샤가 앉거나 지나간 곳마다 매우 불쾌한 냄새가 남았습니다. 불쾌한 냄새 때문에 남편은 따로 먹고 자야 했습니다. 비록 데이비드는 불평하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은 출산 직후인 아이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날이 갈수록 몸에서 나는 냄새가 더욱 심해졌고 그녀는 그 냄새를 마치 쓰레기와 썩은 고기가 섞인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타구니에서 풍기는 더러운 냄새를 참을 수 없어 집에서 검사를 받기로 했지만 본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샤는 직접 거울을 들고 자신의 봉합 부위와 회음부 전체를 꼼꼼히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몇 번을 다시 확인한 후 그녀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경악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핏덩어나 태반 조각이 남아있는 줄 알았지만 곧 봉합 부위 사이로 이상한 물체가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무서웠던 그녀는 즉시 남편을 불러 바로 병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대학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은 즉시 봉합 부위의 실을 제거하고 회음부 안쪽에 남아있던 의료용 거즈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아이샤는 피와 분비물, 각종 점액으로 흠뻑 젖은 의료용 거즈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심지어 그 거즈는 그녀의 몸속에 거의 열흘 동안 머물러 갈색으로 변색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아이샤는 공포와 불안감에 펑펑 울었고
자신의 몸 안에 있었던 것이 더러운 의료용 거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몸이 좋지 않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내 말을 무시했습니다. 내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정말 너무 부주의했습니다. 아이샤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그녀의 사타구니에 거즈 조각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폐혈증이나 독성 쇼크 증후군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나친 걱정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아이샤는 우울증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어 어린 딸을 홀로 세상에 남겨놓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환자가 이토록 혼란스럽고 불안해하는 동안 퀸 엘리자베스 대학 병원 측은 오히려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왜 의사와 간호사가 거즈를 회음부 안에 남겨두었는지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태도에 아이샤 부부는 매우 분노했고 병원의 실수로 인해 그녀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출산 후로 본래의 자신이 아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악취가 나는 사건으로 인해 딸의 생후 첫 3개월이 망가졌고 부부 사이에도 거리가 생겼습니다. 아이샤는 이건 병원 측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실수입니다. 제 말을 무시한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처음 문제를 알렸을 때 조산사가 좀 더 꼼꼼히 검사했더라면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샤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은 병원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여론의 압박에 병원 측은 결국 아이샤 부부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아이샤에게 트라우마로 남았고 그녀는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산후 몇 달 동안 통증과 불편함으로 인해 슬프고 화가 나고 불행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유치원 교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너무 두려워 앞으로 아이를 더 이상 갖고 싶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이샤 본인 역시 의사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가 환자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특히 첫 아이를 낳은 엄마들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저는 그 거즈로 인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샤는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현재 병원이 아이샤 부부에게 어떤 보상을 제공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들의 부주의한 태도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이샤가 이런 끔찍한 일을 겪은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8년에 영국 버크셔시에 거주하는 알렉산드라 로레다나 씨도 출산 후 의사가 질 속에 의료용 거즈를 두고 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알렉산드라 씨의 경우는 아이샤 씨와 정확히 일치했는데 그녀 역시 몸에서 악취가 나 하루에도 여러 번 생리대를 갈아야 했습니다. 알렉산드라 씨 또한 조산사에게 문의했으나 조산사는 역시나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알렉산드라 씨가 샤워 도중 직접 거즈를 발견한 것 역시 아이샤 씨의 경우와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젊은 엄마인 그녀는 몸에서 거즈를 직접 꺼내자 너무 끔찍한 냄새 때문에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2016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미셸 도이그 콜린스 씨 역시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 도구를 질 속에 두고 가는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난관결찰 수술 후 미셸 씨는 계속해서 메스꺼움과 경련, 통증을 느꼈습니다. 지속적인 통증을 견디지 못한 미셸 씨는 병원을 방문했고 의사로부터 질감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항생제를 처방받았으나 며칠 뒤 다시 통증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어느 날 그녀가 욕실에서 몸을 씻던 중 질환에 딱딱한 물체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너무 놀란 그녀는 서둘러 남편을 불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들이 엑스레이 촬영을 했고 미셸 씨의 몸속에 남겨진 수술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이전에 여러 번 병원을 방문했음에도 의사들이 이 도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미셸 씨는 이 물체를 11주 동안이나 몸속에 가지고 있어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만약 이 이물질이 더 일찍 발견되지 않았다면 자신이 사망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 12월 13일 네이몽구의 경찰서에는 아내가 집에서 사망했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지역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사람을 보내 현장 검증과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화로 사건을 신고한 사람은 왕밍 씨였으며 그의 아내 리페이 씨는 침대 위에 누운 채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이불을 덮고 마치 잠든 것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불을 걷어보니 여성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사망한 지 몇 시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처음 왕밍 씨는 아내의 죽음에 매우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상당히 침착한 태도를 보여 경찰들에게 의심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아내는 직업이 없고 주로 집에서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그는 평소 일 때문에 1년 내내 집을 떠나 지냈으며 일주일에 한 번만 집에 돌아와 아내와 아이를 만났습니다. 가족과 지낼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왕 씨는 가족을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의 다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왕밍 씨는 아내와 다툴 때마다 그녀가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도록 항상 먼저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아내가 사망하기 전에 두 사람은 또다시 사소한 일로 다투었지만 일상적인 작은 갈등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왕 씨는 먼저 아내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상하게도 리페이 씨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아내의 화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 그는 상사에게 줄 물건을 사러 도시로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는 이불을 걷고 아내를 깨우려 했으나 이미 그녀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집의 문과 창문이 모두 온전하고 강제로 열려진 흔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집안의 물건도 뒤져진 흔적이 없어 외부인이 현장에 침입한 흔적이 없음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리페이 씨의 몸에는 외상이 없었으며 마치 잠자던 중 갑자기 사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남편은 과거 아내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으며 여러 차례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내가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경찰이 부부의 집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아내가 복용하던 우울증 약이 발견되었습니다. 리 씨의 담당 의사와 연락을 취한 결과 그녀가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약물 복용 이후 리 씨의 우울증 증세는 많이 호전된 상태였습니다. 당국은 집에서 다른 종류의 약물을 찾지 못해 왕밍 씨의 주장대로 리페이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그녀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 개인 물품이 모두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리페이 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은 부검을 요청했지만 남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왕 씨의 이상한 행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품었습니다. 아내가 원인 모르게 사망했는데도 그는 크게 슬퍼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왜 경찰의 부검 요청을 거부했을까요? 왕밍 씨가 무엇인가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당국은 왕밍 씨를 설득해 부검을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잿더리에서 남아있는 몇 개의 담배꽁초를 발견했습니다. 수사 후 당국은 왕밍 씨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담배꽁초들은 누구의 것일까요? 게다가 피해자의 옷과 머리 모양이 매우 깔끔하게 정돈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예쁘게 치장한 채 저 세상으로 떠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렇게 만든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현장에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 경찰은 그녀가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수상한 점들을 바탕으로 한 경찰관은 범인이 피해자의 옷과 머리를 정리해 현장을 위장했다고 추측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돈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범행 후 범인이 침착하게 현장을 정리했고 당황한 흔적이 전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경찰은 범인의 신원이 단순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거나 전과가 있는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왕밍 씨는 신문 과정에서 아내의 개인 물품이 어디로 갔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집에서 놀던 아이들에게 물건을 가져갔는지 물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부부의 아들은 어머니의 신분증이나 열쇠,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등교하기 전 어머니가 그 물건들을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리페이 씨가 정말 살해당했다면 범인은 누구일까요? 사건 당일 남편은 일하러 갔지만 갑자기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겠다며 집에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그는
아내가 우울증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계속 주장하며 부검을 반대했습니다. 왕밍 씨가 과연 범인일까요? 수많은 의문과 질문이 제기되면서 경찰은 남편에게 의심을 집중했습니다. 경찰의 끈질긴 설득 끝에 남편은 마침내 마음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결국 그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경찰에 부검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경찰은 피해자의 지인들을 다시 한번 신문했습니다. 부부의 아들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사건 당일 리페이 씨는 아들에게 이번이 마지막으로 등교를 시켜주는 날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하며 아들에게 외할머니 집에서 잠시 머물라고 권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직접 아들을 친정집에 데려다 주지 않고 아들이 혼자 버스를 타고 가게 했는데 이는 전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위장에서는 약물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녀의 목과 갑상선 뒷부분에 수많은 출혈 흔적이 있었고 내부 장기 곳곳에 검은색 혈액이 응고되어 있었으며 폐 조직과 심장 표면에도 다수의 출혈점이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기계적 질식으로 밝혀졌으며 따라서 이번 사건은 분명 살인사건이었습니다. 부검 보고서에 따라 법의학자는 그녀가 사망한 시점이 사건 당일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3시 사이였다고 추정했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왕밍 씨는 그 시간대에 여전히 먼 곳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현장에 없었다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에 대한 용의점은 일단 배제되었습니다. 아내의 사망 시간을 알게 된 왕 씨는 경찰에게 새로운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왕밍 씨는 해당 시간 이후 아내의 휴대전화로부터 더 이상 전화하지 마, 기분이 안 좋아, 조금 조용히 있고 싶어 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지만 경험이 많은 한 형사는 이것이 함정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아내 본인이 아닐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왜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 현장을 위장했을까요? 경찰은 이전에 수집된 단서들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범인이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어떤 이유로 인해 범인에게 위협받았을 가능성을 추측했습니다. 리페이 씨가 아들을 등교시킨 뒤 범인은 그녀를 집까지 따라와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렇다면 감시 카메라에 범인의 모습이 찍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 범위를 넓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10시쯤 한 남자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건물에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속 피해자와 이 남자의 행동이 매우 친밀해 보였습니다. 왕 씨는 영상을 보고 아내가 다른 남성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으며 영상 속 남성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절친한 친구는 이 남성을 알아보았고 그가 피해자와 여러 차례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좋은 관계였지만 안타깝게도 이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영상 속 남성이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었으며 증거가 필요했기에 경찰은 반드시 이 남성을 찾아야 했습니다. 경찰은 네이먼구의 모든 공공장소와 범인이 숨을 수 있는 모든 곳으로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마침내 경찰은 한 호텔에서 이 남성을 발견했으나 그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떠난 상태였습니다. 호텔 프런트에서 조사한 결과 이 남성의 이름은 장하오였으며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장하오의 아버지를 찾아갔고 아버지는 아들이 며칠째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장하오와 리페이 씨가 한동안 연인 관계였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알고 보니 피해자와 장하오는 과거 연인이었으며 두 사람은 결혼을 논의했지만 양측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 모두 각자 가정을 꾸렸고 서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와 용의자는 언제부터 몰래 연락했던 것일까요? 리페이 씨는 정말 남편을 배신한 것일까요?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장하오의 행방을 찾아냈습니다. 2019년 12월 15일 새벽
경찰은 장하오가 후어아오터시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얻었고 즉시 체포 작전을 펼쳐 그를 성공적으로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후 처음에는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잡아떼던 장하오는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자신이 저지른 일을 자백했습니다. 장하오의 진술에 따르면 결혼 후 부부 사이가 맞지 않아 결국 이혼했다고 합니다. 다시 혼자가 된 그는 옛 연인인 리페이 씨를 떠올렸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7월 우연한 만남 이후 두 사람의 감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두 사람은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고 리페이 씨는 남편을 몰래 배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장하오는 그녀를 만족시키기 위해 불평하지 않고 원하는 물건을 모두 사줬습니다. 하지만 적은 수입으로 두 사람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돈이 떨어질 때마다 장하오는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렇게 장하오는 빌리고 갚기를 반복하며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엄청난 압박을 받았지만 예상치 못하게도 리페이 씨에게 이 금전 문제를 털어놓자 그녀는 오히려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리페이 씨는 빚더미에 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불안하다며 이별을 요구했습니다. 연인에게 다시 버림받자 장하오는 매우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시간과 돈, 그리고 감정을 그녀에게 쏟아부었는데도 리페이 씨는 그를 비난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장하오는 함께 저 세상으로 가자며 그녀를 협박했습니다. 협박을 받은 리페이 씨는 더욱 그를 피하려 했지만 장하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2월 12일 그는 호텔 객실을 예약하고 리페이 씨와 만나 대화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친구의 초대를 받아 장하오는 리 씨와 그녀의 아들을 데리고 함께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저녁 8시에서 9시쯤 리 씨는 먼저 아들을 집에 돌려보냈고 두 사람은 친구들과 함께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호텔이 아닌 리페이 씨의 집으로 걸어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다시 이별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리페이 씨의 아들이 깰까 두려워 더 이상 말다툼하지 않고 잠이 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 씨는 아들을 깨워 외할머니 집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장하오는 밖으로 나가 술을 사서 다시 그녀의 집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명확히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완강히 이별하겠다고 말하자 장하오는 결국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장하오의 협박에도 리 씨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를 계속 비난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사악한 생각이 든 그는 리페이 씨에게 손을 뻗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연인이 사망한 것을 보고 그는 현장을 정리한 뒤 그녀의 휴대전화로 왕밍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던 장하오는 근처 슈퍼에서 쥐약을 구입해 그녀를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떠올라 결행하지 못하고 도망치기로 결심했고 결국 체포될 때까지 도주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남편 왕밍 씨는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깊은 무력감을 느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왕밍 씨는 어쨌든 사건이 발생한 이상 아들을 잘 키우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장하오는 법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